고민님, 네. 채권 보도자료 나왔네요? 오. 저 이제 그래도 여기에서 일하니까 채권은 조금 알잖아요. 네. 근데 ELB는 뭐죠? 원금 보상이 되는 ELS라는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ELSS 시큐리티 대신에 본드라는 뜻을 넣어가지고 에쿼티 링크드 본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리금 보장이 되는 ELS라는 그런 상품입니다. 만기 매칭형 펀드는요? 말 그대로 만기를 완전히 정해서 채권을 집어넣어놨다 소리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 ETF를 살 때는 만기를 정해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만기부를 전략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요, 채권 투자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기초편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채권 투자 예전보다 훨씬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금감원에서 보도자료로 만들어줬습니다. 채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요, 요 내용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참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기초편이랑 심화편이 있으니까요, 순서대로 올려드릴 거고요. 이게 여기 읽어보면 채권이요, 2022년도 한 해 동안 팔린 게 20.6조 원어치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장외 채권으로 순 매수 규모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년 대비해서 4.5배나 증가한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우리가 지금 채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도자료 나온 것처럼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 알아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약간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너무 에어컨 세게 트셔가지고 저처럼 감기에 안 걸리시길 바랍니다. 자, 내용은 6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요. 1. 채권은 원금 손실도 가능하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2. 채권은 신용 등급뿐만이 아니라 상품 위험 등급도 확인을 해야 된다. 3. 채권의 투자 설명서, 신용평가서 이걸 꼭 살펴야 된다. 4. 채권 투자 후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5. 채권은 투자 후에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기 자금으로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6. 장외 채권 투자를 할 때는 유사한 채권과 수익률을 비교하여 좋은 걸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6가지입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1. 채권은 원금 손실도 가능하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을 배웠잖아요. 안전한데 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채권이 어떻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채권은요, 원금이 보통 보장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채권을 원금 보장해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발행자입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곳. 보통은 이 발행자가요, 보통 우리보다는 좀 큰 주체들이죠. 뭐 국가가 되든 공사가 되든 엄청 큰 기업이 되든 주식회사 같은 그런 곳들은 쉽게 망하지는 않죠. 특히 뭐 국채나 공사채 이런 거는 뭐 우리가 평생 아마 망하는 거 보기 힘들 거니까요. 그래서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중에서 기업에 투자할 때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우리 이런 채권을 회사채라고 한다고 배웠잖아요. 이런 회사채는 몇 년에 하나씩 큰 대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는 것도 좋죠. 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보다는 변제 순위가 높습니다. 자, 높은 게 왼쪽, 오른쪽이 낮은 건데요. 주식보다 채권은 당연히 높죠. 왜냐하면 채권은 돈을 빌린 거고 주식은 아예 투자를 한 운명 공동체니까요. 채권자들은 운명에 전혀 관계없이 돈만 빌려주고 이자를 받자라고 한 사람들이니까 채권이 선순위가 높습니다. 근데 이 채권 안에서도 순위가 있다는 거죠. 가장 순위가 높은 채권은 선순위 채권이라 부르는데 보통 우리가 보는 일반 채권이 가장 순위가 높은 채권들입니다. 문제는 낮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후순위 채권이랑 후후순위가 있는데요. 후순위 채권은 이름이 보통 후순위 채권이라고 보통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가로 해가지고 후 이렇게 채권에 적혀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넘는 것들은 조건부 자본증권으로 포함을 시켜줍니다. 조건부 자본증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조건에 충족이 되면 자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채권을 말하죠. 요거는 아주 주식과 유사한데 채권인 그런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을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후후 순위는 영구채 그리고 신종자본증권 이런 말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순위가 더 낮습니다. 후순위랑 후후순위 이런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 주식이라면 채권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건 신경 쓰지 않고 파산을 하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죠. 채권 안에서도 순위가 있기 때문에 낮은 순위의 채권을 투자했을 때는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아주 과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채권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겠어요? 발행기관이 파산 시
망하게 되는 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망하게 되면 일단 주식은 거의 다 뭐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발행기관이 파산을 했을 경우에는요, 사실상 망한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요, 이 기관이 가지고 있던 자산, 또 뭐가 있을까요? 가지고 있던 뭐 현금 등 금융자산, 다양한 것들을 현금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변제를 해주게 될 텐데요. 그 변제 순위가 선순위를 먼저 챙겨줄 거고, 그 다음에 후순위, 그 다음에 후후순위, 그 다음에 주식으로 챙겨줄 건데, 간단하게 생각해도요, 회사가 망했는데 가지고 있는 거를 이미 다 웬만큼 쓸 대로 쓰고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다가 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과 그런 것들을 다 팔아서 현금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일반 채권, 이 선순위 채권들이나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뒤는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후후순위 정도 가게 되면 사실상 이건 뭐 그런 애초에 기대 자체를 많이 안 하고 가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발행기관이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도 당연히 못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예적금을 하게 되면 은행이 이 돈을 못 주게 되면 우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보험 제도에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제도도 채권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간 정해져 있고 금리 정해져 있다고 해서 예적금과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채권 시장은요, 매우 과학적이기 때문에 예적금이라는 것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금리가 낮은 거고, 여기 보이는 채권도 순위를 낮출수록 금리가 점점 높아가니까 결국 파산을 하지 않는다는 가능성에 나의 투자금이 투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채권도 명확하게 투자라고 부릅니다. 투자라는 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적금에는 투자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채권을 산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 손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돈이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채권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채권이라는 것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인당 5천만 원까지 이런 걸 신경 쓰면서 투자할 필요가 없고, 잘 살펴가지고 진짜 안전하다면 훨씬 큰 돈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절대 큰 돈을 넣어서는 안 되겠죠.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또 채권 투자의 한 면입니다. 참고로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은요, 예적금, 은행의 예적금, 이건 당연한 거고요. 증권사에 있는 예수금, 주식을 사기 위해서 넣어두는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주식보다 순위가 높고 그리고 주식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거지만, 주식도 날아갈 만큼 이 발행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도 못 받는 건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채권도 투자입니다. 자, 1번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좀 채권 투자하는데 좀 망설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망설이는 게 낫죠. 공부를 좀 하고 채권을 접근하게 되면요, 이게 정말 나한테 안정적인 이익을 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거고, 좋은 채권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아직 깊이가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채권의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상품 위험 등급, 이것도 확인을 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좀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는 당연히 신용도를 봅니다. 신용도라는 것은 트리플 A부터 이렇게 뭐 B, C 쭉쭉쭉 가는데, 그 신용도가 높으면 안전한 채권이겠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투자 성향이 위험 중립형인 A씨는요, 조건부 자본증권, 자, 요거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정말 어려운 채권입니다. 조건부 자본증권을 봤더니 채권인데 신용등급이 2A-구나, 정말 우량하구나 해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품이 2등급 고위험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뭐지? 왜 이런 괴리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신용등급은 누가 정하죠? 신평사에서 정합니다. 신용평가사,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이런 민간의 신용평가사가 이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해가지고 이 채권의 등급을 매기죠. 외부에 있는 신용평가사가 이 회사가 이런 채권을 발행했다니 조건 등을 보고 상환 능력 이런 거를 다 고려해가지고요, 신용 등급을 매겨줍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요 상품 위험 등급 요거는 있잖아요. 요거는 판매사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증권사
우리는 주로 증권사를 쓰겠죠. 증권사에서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상품 위험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이 조건부 자본증권은요, 신용 등급은 높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 저도 영상으로 몇 번이나 다뤘지만 이게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매우 높은 2등급 고위험 준다는 거죠. 보통 2등급 고위험 같은 경우는 주식이 여기 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 바로 위에 1등급이라고 해봤자 1등급 초고위험이잖아요. 파생상품 또는 브라질 채권 이런 게 1등급이고요. 2등급이 그 다음으로 위험한 건데 여기에 넣을 정도로 이 신용도만 보고는 채권을 우리가 고민해서는 안 된다. 상품 위험 등급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고민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조건부 자본증권. 우리는 이거를 연구체나 아니면 뭐 신종 자본증권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거는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보면요. 말 그대로 조건부 자본증권입니다. 여기서 조건부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조건이라는 것은 보통 발행사가 부실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아예 채권을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 이 채권은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정말 크리티컬한 그런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채권은 신용도가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아주 높죠. 이렇게 채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삼각형이고요. 그거 말고 여기 어딨냐? 전환형. 요거는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제 채권 말고 그냥 순위를 확 내려버린다는 거죠. 주식은 이제 순위가 낮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환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그러니까 조건부 자본증권에도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접근하려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는 신종 자본증권을 매우 높은 등급으로 매겨놓게 되는 거죠. 공부를 꼭 하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여기 신용 등급표를 보게 되면요. 트리플 A, 2A, 1A 그리고 트리플 B까지만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하고요. 요거랑 비슷한 단기 등급 이런 거는 전단체 또는 ABS, TB 이런 것들을 이제 매길 때 쓰는 신용 등급인데요. 요거랑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매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1, 2, 3 이렇게 매기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와 2A-면 정말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상품 위험 등급을 볼 때는 여기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조건부 자본증권은 그냥 기본적으로 1등급 아니면 2등급으로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요렇게 가서 여기 있는 투자 등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2A-니까 요렇게 쭉 와가지고 5, 6등급의 초조위험 채권이구나 라고 바로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신용자본증권 그거 같은 경우는 진짜 공부 많이 하고 하셔야 되니까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요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공부 진짜 많이 하고 투자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유의사항은요. 채권의 투자 설명서, 신용평가서 이거를 꼭 확인하시라는 말입니다. 사례를 보면요. B씨는요. 자신의 어머니가요. 땡땡증권에서 안전한 건설사의 회사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채권에 투자했는데 그거는 회사채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부동산 PF에 연동되어 있는 유동화 채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정말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건부 자본증권보다 더 어려워요. 유동화 채권이라고 하면 쓰는 용어도 많고 이건 다 어려워요. 전단체라고 하고요. 전자단기 사채라는 의미고요. 요거는 크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A, B, C, B 그리고 A, B, S, T, B 이런 것들로 나뉘는데요. 그냥 요거는 난이도 최상입니다. 난이도 최상.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 들어보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부동산 PF 이런 말 쓰잖아요. 요거는 아직 짓기 전인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대출을 해주는 수단이 바로 이런 채권이 되고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전단체이자 유동화 증권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요거는 건설사는 안전할 수 있으나 이 부동산 프로젝트 이 부동산에 이 사업성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통 신용 보강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신용 보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매입 확약, 아무튼 그런 내용까지 전부 다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채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거는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일단 거리를 둬야 되는 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채권을 사게 되면 이 채권을 발행한 그 기관과 직접적으로 이자를 주고 받고 그리고 이게 안 망하면 우리가 망할 일이 없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SPC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 생기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여기랑 우리가 투자를 왔다 갔다 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여기에 있는 그 거리감을 우리가 이 엄청난 거리감이 있고 이거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돌아가는 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단기 사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난이도가 매우 어려운 투자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 매수를 꼭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공부를 통해서 어쨌든 정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은 여기 보이는 채권의 투자 설명서와 신용평가서 등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이 채권을 사고자 하는 그 금융회사에서 이 자료를 줄 거고요. 그걸 만약에 안 줬다 또는 뭐 못 받았다라고 하면 뒤늦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은 세이브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 금감원의 다트에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신용평가서를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신용평가 공시하는 걸 따로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딱 느낌으로도요.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또는 확인하더라도 그 사업성을 우리가 잘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또는 그 채무를 신용 보강이 잘 되어 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참 걱정이 많이 듭니다. 저도 현업에 있을 때요. 이 전자단기 사채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요. 매번 이렇게 판매를 하고 매매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 이렇게까지 면밀하게 뜯어봤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찌 보면 저 또한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정말 자세하게 읽어보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채권 투자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채권을 투자 후에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채권 투자 후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채권을 사고 나서 후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나는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반대면 플러스가 생길 거죠. 그러니까 의도하고 반대로 가면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채권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자로 얻는 거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생기는 바로 자본 차익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자는 당연히 내가 산 가격과 받는 이자 요걸 계산하면 이자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산 가격과 내가 만기 때 돌려받는 그 채권 가격으로 인해서 생긴 것을 우리는 자본 차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채권을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만기에 10,000원으로 돌려주죠. 그러니까 내가 뭐 11,100원에 샀든 9,900원에 샀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 자본 차익 부분을 만들어낼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10,000원보다 조금 비싼 가격에 사니까 여기 자본 그 수익률이 약간 마이너스가 뜨고 이 플러스가 된 것까지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요거는 YTM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고려된 수익률을 고려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이자 수익률은 바뀔 게 없겠죠. 채권을 사고 나서 중간에 팔았다. 그 중간이라는 것이 금리가 오른 시점이어가지고 채권 가격이 하락해 있다면 내가 산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채권에 차익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부분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예상했던 이자 수익률까지 포함하더라도 예상했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만기 보유. 만기 보유하면 이 채권 시 매도 시 채권 가격 요게 10,000원으로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 두 번째, 중간에 가격이 오르면 중도 매도. 채권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둘 다 유리하게 우리한테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여기 없는 게 뭐죠? 가격이 떨어졌는데 중도 매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리스크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돈 필요한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채권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채권이 그 시점에 아주 헐값에 거래가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채권이 가지는 중도 매도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요,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바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시면 제일 빨리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의 금리가 높아지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기존의 채권은 매력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시중금리가 올랐을 때,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불필요하게 그걸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채권도요, 꼭 여유 자금을 해야 됩니다. 투자니까요. 5번째, 채권 이건 알고 투자하세요. 채권은 투자 후에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으로 장기 채권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릴 수 있다. 채권이 물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채권이 물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런 예를 보면요. CEC는요. 1년 전에 장기 채권을 매수한 게 있었는데 이거를 뭐 돈이 필요해가지고 증권사에다가 요거 매도해 주세요 하니까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들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 느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외 채권이라는 것은 증권사에서 시장에 접근하지 말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하지만 파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이 증권사가 아니라 만기에 돈을 돌려주기 약속한 것은 발행사입니다. 그죠? 발행사.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사실상 이거를 중간에 되사줄 의무 같은 거는 없는 거죠. 되사준다고 해도 그건 서비스인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투자자는 장외 채권을 매수해가지고요, 금융회사에 중도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건데, 이 증권사, 이 금융사에서는요, 장외 채권으로 판 채권을 다시 사줄 의무 같은 건 없습니다. 이 말 그대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요거는 서비스인 거죠. 혹시 고객님들이 요거 만기 전에 매도가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좀 사주겠습니다. 미리 좀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약속이 되지 않은 채권이라면 시장에다 팔아야 되는데요. 시장이라는 것은 거래소에 있는 장내 채권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됩니다. 장외로 샀던 것도 팔려면 여기 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장외 채권으로 갔을 때 요게 거래가 안 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정말 높은 국채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진짜 많이 돼가지고 걱정할 게 없는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거래 안 되는 거 진짜 많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 자체가 그냥 불가능해가지고 만기 보유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는 아주 헐값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싸게 올려두면 또 사긴 사가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 아주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외 채권을 할 때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다시 되사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 6번째, 채권 투자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장외 채권을 투자할 때 유사한 채권과 수익률을 비교하고 나서 투자를 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D씨는요, 장외 채권을 샀는데 이게 채권이 가격이 괜찮은 건지 비교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는 없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장외 채권은요, A증권사, B증권사, C증권사, D증권사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기 M마다 들어가가지고 장외채권 리스트를 검사해 보시면 압니다. 증권사마다의 성향이 반영돼 있어가지고요. 어디에는 뭐 국채 장기물 있고 없고, 뭐 어디에는 회사채도 신용도 뭐 2A 이상 되는 것만 있고, 어디에는 트리플 B 다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라인업은 증권사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외 채권끼리 비교를 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뭐냐면요. 자, A 들어가가지고 어떤 채권을 봤어요. 어떤 채권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5% 준다.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랑 동일한 채권을 장내 채권에 들어가가지고 금리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장내에서 만약에 5.2%네. 그러면 장내 채권으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면 되게 이제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장외 채권을 왜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장내 채권으로 가가지고 매수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신용 등급, 그리고 만기, 표면금리, 매수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내 채권에서 이제 채권을 매수하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그러면 장내에 가가지고 어떤 채권을 사는 것이 좋을까? 그 힌트를 보통 장외에 있는 채권 리스트를 보고, 이런 채권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구나. 그걸 장내로 가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빠끔한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런 데도 들어가가지고요, 채권이 얼마의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시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채권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 되게 괜찮거든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채권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 채권이 지금 이제 평가받은 적정한 수익률 등이 얼마인지 이런 걸 체크해보고 내가 보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서 채권의 가격이 매력적이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채권정보센터 코피아본드.com 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런 채권을 살펴보는 연습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만들어준
채권에 대한 너무나 좋은 보도자료 이거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풀버전 그 원문을 제가 아래 달아둘 테니까요. 채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그거 확인해가지고 풀버전 읽어보시면서요. 그 본인이 채권 투자하는 것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거는 기본편이고요. 바로 이어서 뭐 늦지 않게 심화편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영상 찍어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채권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